어제 그래서 제스도 오시고 크리스틴 그리고 마드리드 캠퍼스 마드리드 헤드이신 소피아도 오시고 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인 오늘은 크로스 그리고 엑싯, M&A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벤처 캐피탈 업무를 했었었는데요. 네, 벤처 캐피탈 사실 투자 전문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업무의 많은 부분은 사실 투자보다는 이 청산에 관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청산 전문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잘못 다시 해석을 하면 청산 또는 엑싯, M&A 이런 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리 안 나오면 제가 그냥 핸들드로 할게요. 그대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엑싯, M&A, 투자 이런 거에서 한번 제가 짧게 2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오프닝 키노트 할 때는 사실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엑싯, M&A 이런 거 얘기를 하자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프닝이지만 제가 오늘 좀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엑싯 들어가기 전에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지난 한 10년 정도를 보면 그리고 최근 한 4, 5년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업계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벤처 투자 금액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벤처 투자한 업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무려 90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한국의 창업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 선을 보시면은 보통 한 500개 빨간 선을 보시면은 500개, 600개, 700개 정도만 투자를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 한국 창업 투자 회사들은 한 100개 정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요. 작년, 재작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10 몇 개 정도, 120개 조금 안 되는 숫자의 창업 투자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 투자, 벤처 캐피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인데요. 해외 투자자 한번 보실까요? 특히 최근 한 2, 3년을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이 좀 글로벌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옐로우 모바일 433,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1조 원을 넘게 투자한 쿠팡, 그리고 최근에 세코야 캐피탈이 벨리 호텔 등에도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해외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한국의 스타트업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싯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엑싯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엑싯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엑싯 끝인 것 같지만 사실 끝은 아니에요. 그 스타트업에서 엑싯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엑싯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성장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IPO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사실 거기서 비즈니스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성장을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과정일 뿐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캐피털 이피션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금액을 좀 더 수익을 보고 다시 회수를 해서 이 회수한 자금을 또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또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쓰이게 되는 그런 캐피털 이피션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엑싯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한국의 엑싯 이야기를 하면 가장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M&A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80%가 넘는 엑싯이 M&A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8% 정도가 IPO를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한국 IPO가 약 24%, M&A 엑싯이 약 2%가 채 안 됩니다.
이 엑싯은, 이 데이터는 사실 근데 스타트업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엑싯을 했는가를 추적한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M&A도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IPO는 그러면 쉬운 이야기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창업 이후부터 IPO까지 가는 시간이 약 12년이 넘습니다. 이 기간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IPO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M&A와 IP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먼저 M&A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IP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M&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좀 리서치를 했는데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M&A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자, 최근에 2, 3년 동안 있었던 노터블한 M&A 사례를 보면 비키 잘 아시죠? 파이브락스 작년에 탭조에 인수가 됐고요. 티모는 여러 번 인수가 됐었죠. 리빙소셜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KKR라는 미국의 프라이빗 에퀴티가 또 샀고요. 아마 제일 최근에는 다음 카카오가 김기사를 약 626억 원에 산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기사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해외 바이어가 샀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M&A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물론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M&A가 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많이 하긴 할 텐데, 그럼 바이어 사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M&A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안 사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문제. 근데 그 왜 문제냐? 그것 아마 오후에 패널 토론할 때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바이오 사이드 쪽에서는 대기업이 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프라이빗 에퀴티. 다른 펀드가 사주겠냐? 해외 사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에퀴티가 VC나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PE 마켓이 작고 PE는 스타트업의 벤처 캐피탈 쉐어를 사주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없었어요. 세 번째는 아마 그 후기에 투자하는 VC들, 처음에 엔젤 투자나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분을 후기에 있는 프리-IPO나 그로스 스테이지에 있는 VC들이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약간 좀 논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구주 투자, VC들의 구주 투자, 그 익지스팅 쉐어에 대한 그 투자가 사실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정부가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서 구주 투자에 대해서, 이 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리는 분위기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제도나 이제 규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 대기업이나 다른 VC들의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그냥 머니 게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레이터 스테이지 VC가 구주를 사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VC들 투자자들의 캐피털 이피션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실 그 캐시 인플로가 없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의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투자자로 바뀐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느 도움이 되느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구주든 신주든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에서 레이터 스테이지 투자자로 회수가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문화로 좀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파운더 이야기인데요. 저는 파운더가 VC 지분을 투자자 지분을 되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파운더가 살려 그러면
우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예. 회사가 처음에 작은 밸류에이션 10억, 20억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3, 4명 있는 스타트업에서 나중에 100명, 1000명짜리 회사로 성장을 해서 매출을 몇 천억, 1조 원씩 내서 그 회사가 다시 파운더들한테 배당을 하든 예, 어떤 형태로 그 회수를 해서 이 파운더들이 투자자 지분을 다시 되사주는 이런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선 드물지만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만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 카테고리의 바이어 사이드 엔티티들이 쭉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기업 계열과 프라이빗 에퀴티 쪽이 회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IPO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IPO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거를 리서치한 지가 한 3, 4년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밤을 새가면서 그 업데이트를 쫙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리서치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1118개 상장사 데이터를 제가 다 모아서 한번 엑셀을 돌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 벤처 투자, 한국 벤처 캐피탈 쪽에서 나온 데이터와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년에 보통보면 2011년에 특히 좋았던 해인데요. 사실 2008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론스타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11년에 좋았다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 한 해 IPO들을 보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그 정도 IPO를 갑니다. 그 중에서 약 25개, 뭐 지금 보시면 20개에서 30개 사이 이 빨간 표가 빨간 그래프가 VC-backed IPO, 그러니까 창업 VC들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이 상장하는 경우를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해마다 상장을 가고요. 여기에는 외국 계열, 대기업 계열, 스펙, 그 인수 목적회사 이런 걸 다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장을 가는데 그럼 이 숫자는 이제 좋은 거냐? 대략 계산해서 약 4년에서 7년, 그러니까 VC가 투자한 이후에 IPO까지 가는 기간을 대략 4년에서 7년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4년에서 7년 정도에는 아까 그 제일 첫 장 보셨죠? 한국의 VC들이 해마다 한 500개에서 600개, 70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500개 투자했다고 보면 4년에서 7년 뒤에 25개 정도가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약 5% 정도가 상장을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500개 중에서 이 상위 25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회사는 상장을 가게 됩니다. 5%는 나름 괜찮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 퍼널이 4년 지나서 7년 지나서 5% 정도 살아납니다. 상장을 간다. 그러면 꽤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 투자 시점부터 상장하는 각 개별 기업으로 데이터를 다 뽑아서 이 듀레이션을 다 가중 평균해서 이 기간을 좀 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마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하실 일인 것 같고 제가 지금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대략 노터블 IPO들을 보면 최근 2, 3년 동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썬데이터즈가 2013년도에 가면서 약 1,300억, 지금은 한 7천억, 8천억 정도 밸류에이션 마켓캡이 가는 것 같아요. 데브시스터스 같죠. 카카오는 자체 상장은 아니지만 우회 상장, 다음을 사면서 갔고요. 지금 약 10조 원 정도 밸류에이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티 스튜디오 같죠. 가장 최근에는 AT젠이라는 암 진단 키트 만드는 한국 스타트업이 상장을 갔습니다. 약 1,700억 정도. 자, 이렇게 해마다 40개 정도, 30-40개 정도 IPO를 가는데 이 IPO 가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마켓캡을 다 합해봤습니다. 다 더해보면 해마다 이 경우 2011년은 좀 독특한 케이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약 4조 정도, 3.8조 정도, 4조 정도 그 마켓캡이 신규 상장 회사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밸류에이션은 약 200조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1118개 회사를 다 합하면 약 200조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조 정도가 신규 상장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3, 40개 정도, 그 정도 신규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한 3, 40개 정도 상장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메디안 값을 보면 이 밑에는 빨간 숫자예요. 약 600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숫자는 그 해 최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상장한 회사들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럼 빨간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600억 정도의 상장을, 그러니까 메디안 값이 600억 정도 상장한다 그러면 제일 첫 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시작하면 상장까지 가는데 약 12년 정도 걸린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사업에서 600억의 IPO 밸류에이션 한다. 과연 이게 매력적인 옵션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600억 아마 그 상장 갈 때 자기 지분이 10%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지분 60억이에요. 예. 그럼 12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60억 벌자고, 예, 그것도 상장 가면 사실 엑시트 하지도 못하는데 파운더들은 60억 벌자고, 예,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란 선에 다시 주목을 하면 보통 지금 이게 1조고요. 예, 이게 5천억입니다. 그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장도 5천억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1조 상장을 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네. 어디일 것 같아요? 2012년도에 IPO 밸류에이션 1조 된 회사? 기억나세요? 네. 골프존입니다. 네, 골프존이 1조 밸류에이션 상장을 갖고요. 아마 곧 W게임스라는 회사가 또 벌써 약 1조 밸류로 상장을 갈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시장에 가보시면 W게임스가 있어요. 2010년 이전에 스타트업으로서 대기업계열 말고 스타트업으로서 1조 넘는 상장이 있었는가 제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걸로 봐서 아마 스타트업 1조 넘는 IPO를 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2010년 이전에도 IPO 때는 1조를 못 갔지만 IPO를 가고 나서 1조 밸류에이션 찍은 회사들을 쭉 보면 NC소프트 있었죠. 예, 몇 개 스타트업들이 쭉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다 게임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조 밸류에이션을 찍는 스타트업은요, 예, 게임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죠. 예, 바이오죠. 예. 바이오 게임. 예. 자, 세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년 걸려서 상장을 해도 메디안 밸류에이션은 내가 중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약 60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1빌리언 유니콘 IPO는 굉장히 드물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이거를 약간 5천억 정도로 낮춰서 한번 다시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없는데 아까 혹시 누군가 자원봉사자 오시면은 같이 한번 엑셀표 한번 연구해 보시죠. 제가 원자료 다 공개해 드릴게요. 어차피 증권거래소 가면 다 있어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시장은 그런데 자,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 어떠냐?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스타트업 업체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은요, 90억 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사들은요, 76개입니다. 자, 그럼 한국계 회사로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단 한 개입니다. 단 한 개예요. 예.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숫자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숫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개 있는 회사는 궁금하죠? 아시나요? 네, 우리 기억석에 있어요. 기억석에 굉장히 오래전에 있습니다. 그래비티입니다. 역시 게임 회사예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로서 나스닥에 상장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제 기억에는 제가 오래전에 줘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 밸류는 약 1,300억 정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비티가 나스닥에 가 있다. 그래서
IPO 시장 한번 쭉 봤는데요. 제가 사실 솔루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뭐 20분 만에 솔루션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희망사항 또는 제안 모두 한번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이런 희망적인 제안을 세 가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이에요. 예,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만 우리는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더 높은 성공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안 밸류에이션 상장가도 600억이 아니고 6조를 찍을 수 있는 시장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거든요. 아마 이 스토리도 다 아실 거예요. 김 기사 몇 달 전에 인수가 되면서 약 620억에 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 스토리로 나왔지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성공 스토리고 이런 스토리 더 많이 들어야 되긴 하지만 또 한번 더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비슷한 사례가 웨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예요. 내비게이션 회사입니다. 웨이즈가 구글에 팔렸을 때 당시 밸류에이션이 1조 5천억입니다. 25배 차이가 나요. 결국은 이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는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하느냐, 도메스틱 시장을 목표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자 600억, 몇 천억, 몇 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스타트업들 또 대기업들, 프라이빗 에퀴티들 다 우리 좀 더 작은 엑스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10억짜리 엑싯, 20억짜리 엑싯, 몇백억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타트업들 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업하는데 우리가 정말 40, 50억 투자를 받아야 되는가? 과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론 그 유서 프로세싱 어디에 써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받는 게 맞겠죠. 근데 너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집착을 하기보다는 지금 스타트업의 시리즈 B, 시리즈 C 라운드에 600억 밸류에이션 받아도 상장 힘들죠. 상장 가는 밸류에이션 600억인데. 그래서 좀 더 작은 엑시트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자. 그리고 작은 것들이 쭉 모이다 보면 그것이 어떤 우리 문화로 좀 더 안착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큰 엑시트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그 1조 이상 가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입니다. 1118개 중에서 지금 2015년도 현재 1조 이상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7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17개 회사들이 캐시 보유고 현금 보유고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현금 보유고 예를 들면 작은 회사는 뭐 1, 2천억에서 많은 회사는 2, 3천억, 3, 4천억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자 1,000억짜리 넘는 인수를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17곳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1,000억짜리 이상 인수를 하기 힘들어요. 5, 600억도 힘들어요. 이거를 2, 30억으로 내린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대기업이든 상장사든. 자, 그리고 아까 코스닥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사실 제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사실 그 국가적인 문제니까 200조 정도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GDP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GDP는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약 12배가 큽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를 해볼까요?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코스닥보다 42배가 더 큽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코스닥은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결국 이것도 대기업 뿐만 아니고 스타트업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여서 코스닥의 전체 밸류에이션은 200조가 아니고 약 거의 1000조, 1000몇백조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앞으로 지금 오전 오후 또 패널 디스커션 통해서 여러 토론을 해보고 또 앞으로도 1년, 2년 계속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더 좋은 스타트업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